321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지도 못하고 7년을 바다의 풍랑과 싸우면서 오늘만을 기다린 그런 유령이 있습니다. 이 7년을 기다린 구원의 여인을 만나지 못하면 이 유령은 또 다른 7년을 또 항해를 하면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바그너의 바이로이트 캐논 10작품 중에서 방황하는 네덜란드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소개함으로 해서 제가 이 바그너의 바이로이트 캐논 10작품을 이제 완전히 다 끝내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바이로이트에서 2012년 공연한 작품이고요. 헨젤과 그레텔 지휘를 맡았던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를 맡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바이로이트의 남자죠. 독일 지휘자면서 사실 이 바그너에는 굉장히 정통한 그런 음악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바그너의 작품을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 발트라는 이거는 이제 사실 음악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받고 사실 이 바그너가 지금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였죠. 그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재혼을 한 의붓 아버지가 사실 연극에 종사를 했었고 그런 영향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루이 발트라는 이 희곡에 가까운 거죠. 이제 드라마, 음악이 아닌 이 작품을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바이로이트 극장에서 한번 이 연극을 한번 공연을 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젊은 나이에 이제 많은 작품들을 시도를 하지만 전부 다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 바그너가 뭐 잘 알다시피 굉장한 빚더미에 그렇게 시달립니다. 이때는 이제 결혼도 했을 때고 이 민나라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상태가 됐었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1839년에 리엔치를 이제 공연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리엔치는 이제 거의 뭐 이탈리아 오페라, 그러니까 이 바그너가 추구하던 독일 악극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아니었고요. 전형적인 이탈리아 그런 오페라였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리엔치는 사실 바이로이트 캐논 10작품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바이로이트 10작품에 첫 번째 이제 포함된 첫 번째 작품이 1841년에 발표한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배경이라든가 작곡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의 이제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1841년에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초연할 때는 뭐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주목도 못 받았고 나중에 이제 타노이즈와 로헨그린을 잇따라 성공시키고 나서 바그너의 어떤 입지가 좀 공고히 된 상태에서 1865년에 이제 새로 재공연을 하죠. 이때 이제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바그너의 정식 레파토리로서 굉장히 이제 공연을 자주 하는 작품으로 자리를 잡죠. 사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나 뭐 타노이즈, 로헨그린까지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그너 중기 작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이런 오페라의 특징을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죠. 사실 이제 그 바그너의 거의 대부분의 바이로이트 캐논 작품인 이제 니벨룽의 반지라든가 뭐 트리스탄 이졸데 이후 작품들, 마이스트 징어, 뭐 파르지팔까지는 사실 전형적인 이제 독일 악극으로서의 어떤 틀을 완전히 잡았지만 바이로이트 캐논 중에서 초기에 해당되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만 해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아리아도 많고 중창도 많고 합창도 많은 바그너 작품 중에서 이탈리안 오페라에 가까운 그런 작품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기까지 작품을 끝내고 이제 라인의 황금부터 바그너의 어떤 적자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악극들이 이렇게 7작품이 태어나게 되죠. 이 바그너의 작품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한 작품은 현재 리엔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바이로이트 캐논 10작품은 이제 소개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 소개들은 다 끝났고 이제는 이 공연 작품 중에서 좀 기억이 될 만한 좋은 작품들이 있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그너가 이제 아까 25살의 어린 나이에 많은 작품들을 시도하다가 이제 오페라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굉장한 부채에 이렇게 떠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충 1836년 경우인데 연애금지라는 이제 그 작품이 실패하면서 극단은 뭐 해산되고 풍지박산이 되죠. 이것도 뭐 사업에
일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그 금전적인 어떤 데미지도 함께 오게 되죠. 그 다음에 1837년 5월에 이제 그 첫 번째 부인, 이제 외모가 아름답던 첫 번째 부인 민나가 도망을 갑니다. 아마 그 제가 보기에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남자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민나가 바그너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첫 번째 결혼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또 결혼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아마 민나가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결혼했다가 다시 바그너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뭐 경제적인 궁핍이 있어서 다른 남자와 이제 함께 도망을 가죠. 그러다 이제 한 5개월 있다가 10월에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그너와 재결합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바그너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일단 오늘의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1837년 6월에 운이 좋게 이제 러시아의 리가, 지금은 이제 요 위치입니다. 지금은 아마 라트비아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러시아 땅이었었겠죠. 리가라는 데서 음악 감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직장을 얻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빚쟁이들이 직장을 갖고 있으면 기다려주죠. 뭐 이렇게 조급하지 않죠. 뭐 벌어서 갚을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이때 이 바그너가 굉장히 이제 의욕차게 이 리가라는 그 극장에서 개혁적인 어떤 많은 계획들을 그렇게 하지만, 이 극장 단장하고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단장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이 바그너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반대를 하고 이러다가 결국 이 단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정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해고가 당하면서 결국 바그너도 함께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1839년 7월입니다. 실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이제 이 부담이 더 커진 거죠. 빚쟁이들이 이제 독촉을 하겠죠. 뭐 이제 직장도 없으니까 이제 돈 받을 일이 이제 좀 까마득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그너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도주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시달리다 못해서. 그래서 이제 리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이 프로이센이 이제 국경을 아마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는 이거 탈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뭐 가차없이 이렇게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한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탈출을 합니다. 민나를 데리고. 그러면서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이 필라우라는 곳인데, 이 필라우라는 곳에서 이제 결국 배를 타고 결국 이제 런던으로 이제 도망을 치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필라우는 이제 프로이센 땅이었습니다. 지금 독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필라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노르웨이 쪽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런던까지 가지를 못하고 결국 이 노르웨이에 이제 이 표도르 해안에 이제 불시착 비슷한 걸 하게 되죠. 풍랑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항해를 계속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뭐 그런 정도로까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사실 죽음을 경험하고 힘든 이제 풍랑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제 그 바그너가 오늘 지금 소개하는 이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오페라에 영감을 이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하이네의 그 유령선의 이제 그 모티브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겪은 이 풍랑이나 이 바다 사람들의 어떤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거니까 오늘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도피죠. 바그너가 비록 빚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다니긴 했지만 사실 오늘 소개하는 이 멋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작품을 우리한테 이제 줬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런던을 갔습니다. 런던에 간 이유는 이제 리엔치라는 오페라의 원작자가 여기 또 런던에 있었고, 또 자신이 또 이제 작품들을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한 작곡가한테 이제 이렇게 보냈었는데,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두 가지 일을 다 달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런던에서는 뭐 관광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 목적지인 이제 파리로 이렇게 들어가죠. 파리에 이제 꿈을 안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궁핍이나 음악적인 어떤 세계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데가 이제 파리죠. 당시가 파리는 유럽에서도 이제 예술의 중심지였으니까요. 이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그너에게 파리는 굉장히 애정의 도시입니다. 꿈을 안고 파리로 갔는데 파리가 바그너를 반겨주질 않았죠. 뭐 그때만 해도 뭐 바그너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오페라의 중심지고 예술의 중심지였던 그 파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죠.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이때만 해도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작곡가들도 많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약관 그 바그너에게 그런 자리가 있을리 만무하겠죠. 이게 이제 1839년에 25살 때인데 오페라 실패로 인한 채무로 이제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나와 이제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가지고 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모험을 한 끝에 영국으로 이제 밀항을 네, 그때 이제 폭풍을 만나면서 이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영감을 얻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25세 때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유럽의 중심 도시고 가장 큰 예술 시장이었으니까 여기서 뭔가 바그너가 이제 승부를 걸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 프랑스는 바그너를 원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그너에게는 이제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평을 쏟아냅니다. 자기한테는 나쁜 기억만 있는 그런 도시죠. 천박하고 화려하기만 하고 사치스럽고 내용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 파리를 힐난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젊은 시절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파리에 대한 어떤 애정과 증오가 같이 함께 휩싸여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레옹 피레라는 이제 이 매니저가 작품 의뢰를 합니다. 뭐 작품 의뢰라기보다는 이제 제의를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하이네 같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죠. 독일인은. 하이네 폰 슈나벨레 보브스키 씨의 회상이라는 그 시집 한 켠에 아마 그 챕터 7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령선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선장이 희망봉을 돌다가 굉장히 교만해져서 파도와 풍랑이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항해를 중단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만 믿고 이제 기고만장하다가 이제 신의 노염을 사가지고 유령선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이 유령으로 떠돌다가 무태 한 번 이제 7년 만에 오를 수 있는데 그때 구원의 여인을 만나서 이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7년간 이제 또 다시 항해를 떠나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기껏 이제 이 바그너가 이게 사실 극작가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실제 바그너의 모든 오페라 작품에 대본을 본인이 직접 쓴 거면 하여튼 글을 쓰는데 굉장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초안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 파리르 오페라 하우스의 레옹 피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작곡가지를 맡길 그런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그 당시 25살이고 뭐 이름도 거의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작품을 보니까 괜찮고 이러니까 그 대본을 자기가 이제 프랑스 대본을 만들려고 그 바그너한테 작곡 의뢰를 안 하고 대본만 좀 초고죠. 그것만 이제 이 대본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굉장히 실망스러웠겠죠. 바그너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작곡을 해서 오페라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레옹 피레가 이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이제 500프랑을 줄 테니까 넘겨라 그랬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바그너가 워낙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뭐 500프랑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궁핍했으니까 뭐 할 수 없이 그걸 받고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바그너의 작품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이제 레옹 피레는 다른 프랑스 작곡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으로 흐지부지 됩니다. 공연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판권으로 계속 그 극장 측에서 재공연을 하면서 판권을 유지를 했겠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실패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그너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결국 1843년에 드레스덴에서 바그너 이름으로 초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작품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뭐 판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게 판권이 이제 프랑스한테 있는 건데 뭐 별로 초연은 실패를 했지만 65년 재연 때는 이제 성공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바그너의 오페라로 되기까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재밌죠? 영어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프라잉 더치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프라잉 더치맨의 전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네 그 시집에서도 나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 동부나 아시아 쪽으로 가려 그러면 지금은 수에즈 운하로 가죠. 뭐 쇼컷인데 요즘에 수에즈 운하가 말이 많죠. 지금 이제 여기 수에즈 운하 홍해 쪽에 지금 이제 뭐 옛날에는 소말리아 해적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멘의 이제 이 반란군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쪽으로 통과하는 배들을 뭐 위협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빨간 선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를 안 가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아예 없었으니까 아프리카 동부나 유럽에서 아프리카 동부나 이 인도 아시아 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 빨간 항로를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있는 요 끝부분 희망봉인데 여기가 굉장히 뭐 그 당시에도 풍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아프리카 동부와 아시아를 수탈하는 식민지 수탈하는 희망봉이었지만 사실 아프리카나 아시아민 입장에서는 참 절망적인 그런 항해죠. 결국 동인도 회사들이 이 항로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제 수탈을 했으니까 항해를 하는데 희망봉이 끝부분이 그 항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인가 봐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자,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희망봉 요 끝부분입니다. 뭐 이 지금은 관광지로서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별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암석이 이렇게 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플라잉 더치맨의 전설의 그 원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오페라에서의 이제 무대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바그너 자신이 이제 그 도망 다닐 때 그 겪었던 그 풍랑을 겪었던 곳이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대본을 쓸 때는 노르웨이로 바꿨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기초가 된 건 틀림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암스테르담 선적의 동인도 회사 화물선이 이제 그 이 플라잉 더치맨의 그겁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18세기에 그 사실 영국이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해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제 영국이 동무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이 아시아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식민지를 이제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개발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저 영국에 힘을 쓸 수가 없지만 그나마 영국에 비슷하게나마 이 식민지 개척을 나서고 했던 게 이제 네덜란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라잉 더치맨의 전설은 어떻게 보면 영국 쪽에서 만든 뭐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그때 상당히 사이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들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을 싫어했는데 뭐 그래서 이런 플라잉 더치맨의 전설이 영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하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근데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암스테르담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선적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화물선이 결국 유령선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희망봉을 돌 때 저런 이제 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온도차에 의한 빛의 굴절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사막에서 이제 싱그루를 보듯이 아주 멀리 있는 어떤 게 허상처럼 저렇게 유령선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 유령선을 봤다는 그 배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과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그리고 결국 이 유령선이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항해를 하고 유령선 선장은 7년에 한 번은 무트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구원의 여인을 만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아직도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얘기의 모티브입니다. 그 영화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지금 이 유령선이 플라잉 더치맨이 나옵니다. 캐리비안 해적과 같이 싸우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오페라의 어떤 기본적인 소재를 제공한 것이다. 죽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유령선의 얘기입니다. 자,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보겠습니다. 자, 산막에 이제 로맨틱 오페라라 그럽니다. 이 바그너는 자기 오페라에 이름을 항상 붙였죠. 이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이제 로맨틱 오페라입니다. 이 사랑을 소재로 한 거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원작은 그 하이네 폰 슈나벨레보브스키의 회상의 그 유령선의 전설의 이제 모티브를 갖고 왔고, 뭐 사실 결국 대본은 이제 그 바그너가 직접 쓴 거니까 바그너의 창작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비렐름 하우프의 유령선 이야기나 악마의 일기를 이제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그너가 이제 이 사실 이런 기본적인 모티브에다가 이제 그 에릭이라는 제3의 인물을 만들죠. 이 젠타를 사랑하는 사냥꾼인데 이 에릭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젠타가 네덜란드인과 이제 결혼하는 게 이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랑의 삼각관계를 이제 이 바그너가 추가를 했죠. 여인이 이제 자살을 하면서 이제 어떤 초연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843년에 이제 드레스덴 공중극장에서 했다가 뭐 별로 반응을 없었는데 1865년에 다시 손을 본 상태에서 자신의 처음 그 초안으로 초고를 이제 그 되살려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레파토리로 자리를 잡았죠.
바이로이트 캐논 10작품 중에서는 가장 초기 작품입니다. 뭐 리엔치가 있지만 리엔치가 바이로이트 캐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기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타노이즈와 또 그런 게 조금 있고, 이 아름다운 오페라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에릭 젠타를 사랑하는 사냥꾼 에릭이 이제 그 젠타가 네덜란드인과 결혼한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자신과 과거에 나누던 사랑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이런 아리아는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서도 뭐 이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뭐 남몰래 흘리는 눈물 수준의 아주 아름다운 그 테너 아리아입니다. 뭐 이 사실 그 바그너 오페라에서 뭐 이런 아리아가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마지막 3막에 나오는 뭐 그 이전도 그 뭐 많이 바그너의 작품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운 아리아들이 많습니다. 중창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안 하잖아요. 이 바그너의 악극의 기본적인 특징이 계속 그 끊임없이 그 대사를 읊어내고 스토리를 전개를 하다 보니까 결코 이 같은 그 음악을 반복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 반복되는 가사도 많고, 이중창이나 삼중창에서 중창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노래를 각기 열심히 부르는 오페라만의 가장 특징인, 뭐 독일 악극에서는 거의 없는 그런 형태들이 많으니까 바그네리안을 제외하고 일반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다른 작품보다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 요소들이 많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전설과 바그너의 창작을 이렇게 뭐 비교를 대충 해본다면은, 유령선의 전설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소는 이제 남아공의 희망봉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그너의 창작은 본인이 그 풍랑을 겪었던 노르웨이 해안입니다. 유령선의 전설은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이제 뭐 무적함대 격파한 후에 영국 함대가 활개를 칠 때 그나마 경쟁자로서 이제 네덜란드가 해상을 같이 이렇게 경쟁하던 그런 상황에서 영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전설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경쟁의 이제 산물이라고 그렇게 봐지죠. 이 희망봉이라는 곳이 이제 그 아프리카 동부나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항로였으니까. 근데 이제 바그너의 창작은 노르웨이 해안에서 시작돼서 젠타라는 여인과 네덜란드 그 선장의 어떤 숙명적인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젠타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실 둘이 같이 연인입니다. 실제로 서로 사랑을 했던, 젠타와 서로 사랑을 했던 사냥꾼 에릭을 등장해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에릭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젠타와 이제 그 네덜란드인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인이 에릭과의 사랑을 보고 자신을 구원해줄 순수한 여인이 아니란 걸 알고 이제 실망해서 이제 떠나죠. 떠나는데 이제 이 젠타가 언덕에서 이제 그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투신을 하면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이 간복을 했나 보죠. 여인이 죽은 그 이후에 네덜란드 선장과 젠타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결국 이제 그 네덜란드 선장은 구원을 받아서 죽게 되는, 뭐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는. 자, 이제 다시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그 오케스트라 구성도 후기에 바그너가 추가하던 오케스트라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 뭐 딱 목관 악기가 지금 딱 9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플루트, 뭐 오보에서 코레 앙글레라는 한 대만 추가된 전형적인 목관 2관 편성입니다. 61인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바그너의 초기 오케스트레이션이니까 얼마나 이제 그 이후에 바그너가 이 오케스트라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링 시리즈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0인조 안팎이지 않습니까? 목관도 4관 편성이고요. 여기 이제 목관 2관 편성입니다.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코레 앙글레라는 악기는 오보에 계열의 악기입니다. 오보에보다는 약간 낮은 음을 내는 이렇게 생긴 거고, 잉글리시 호른처럼 생겼네요. 그 다음에 오피클레이드라고, 이거는 이제 지금 트럼본 밑에, 트럼본보다 더 낮은 소리, 튜바에 가까운 그런 저음을 내는 그런 악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거의 안 쓰는 악기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관악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리면 속에서 뭐 이렇게 뭐가 있어서 막 천둥, 번개, 뭐 이런 바다 풍랑 소리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텔로 같은데 초기, 1막 초기에 보면은 막 그 오텔로 선이 풍랑을 헤치고 오는 그때, 뭐 그리고 이도메네오 같은 데서 풍랑과 싸우는 배와 싸울 때 효과음을 내는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악기처럼 보이는데 뭐 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바다의 풍랑 소리나 이 파도 소리를 내는 그런 효과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 캐스팅은 여기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 주목해야 될 캐스팅이 이 타이틀롤을 맡은 사람이 이제 한국 분입니다. 사무엘 윤이라고 뭐 이분은 꽤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 이제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이제 사무엘 윤인데 이분의 이제 한국 본명은 이제 윤태현 씨입니다. 서울대 교수시고요. 뭐 지금 굉장히 실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뭐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 타이틀롤을 맡았으니까 이 작품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젠타 역은 이제 리카르다 메르베스라는 이제 독일 분이 소프라노로 맡은 분이 있고, 이제 달란트는 이제 이 베이스 프란츠 조세프 셀리그고, 그 다음에 젠타를 사랑하는 남자 사냥꾼 토미 슬라브 무제크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 오늘 뭐 그게 대부분을 이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대충 이랬습니다. 이 네덜란드인은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까불다가 그 희망봉을 돌 때 이제 이 파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항해를 멈춰야 되는데 자신의 이제 항해수를 믿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그럼 너는 뭐 이제 죽지도 못하고 뭐 이제 영원히 너는 이제 항해를 해라 뭐 이런 벌을 받은 유령선의 선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7년째 바다를 헤매고 7년째 무트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고 이 무트로 나와서 구원의 여인을 만나면 이제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항해를 끝내고 이때 마침 이제 노르웨이 선의 선장인 달란트를 만납니다. 이 달란트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는 유령선이니까 뭐 엄청난 금은보화를 배에다 싣고 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당신 식구와 이제 결혼을 하게 해주면은 뭐 이 금은보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달란트는 땡큐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딸이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딸이 이제 젠타인데 이 젠타도 이제 사실 정신적으로 내가 보기 거의 정상은 아니에요. 유령선의 네덜란드인의 그 초상화가 이제 아마 집에 있나 봐요. 그 초상화를 보면서 끝까지 이제 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남자를 흠모하면서 이 남자한테 연모를 품고 있습니다. 뭐 정상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아빠가 이 네덜란드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뭐 이거는 뭐 얘기가 하나만 하죠. 뭐 둘은 처음부터 뭐 그냥 바로 그냥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순수하게 되면 오페라가 아니죠. 이 젠타에게는 연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냥꾼인 에릭이라는 연인인데 이 에릭은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 달란트가 뭐 별로 자기 사익감으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의 사랑은 이제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릭과 젠타도 꽤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에릭이 이제 그 젠타가 네덜란드인과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젠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막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네덜란드인이 옆에서 듣습니다. 만약에 에릭이 한 대로 그대로 젠타가 했었다면 네덜란드인 입장에서는 순수한 구원의 여인이 젠타가 될 수가 없죠. 다른 남자를 사랑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인이 포기하고 당신은 나의 연인이 될 수 없다고 다시 이제 항해를 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젠타를 떠나는데 이 젠타는 이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믿어달라고. 하늘이 보고 이제 감복을 했는지 젠타의 희생과 더불어 이제 네덜란드인도 뭐 끝에 구원을 얻는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오페라의 이야기죠. 이 얘기는 뭐 굉장히 단순하고 말초적입니다. 그죠? 자, 연출은 얀 필립 글로거라는 이제 독일 분이고 오페라 감독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경험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 현대적으로 이제 각색을 했어요. 오페라가 이제 뭐 이게 유령선도 나오고 뭐 배도 큰 배도 나오고 선원들도 많이 나오고 뭐 폭풍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이제 이 공장이 나옵니다. 선풍기를 제조하는 여공들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적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적인 각색은 오페라를 아주 잘 아시는 분한테는 다양한 이제 경험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죠. 뭐 똑같은 것만 계속 보면 뭐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현대적인 각색이 갖는 장점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스토리는 그게 아닌데 뭐 지금 양복을 입고 나오고 넥타이를 입고 나오고 선풍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나오고 이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이 공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좀 이런저런 연출을 이렇게 경험한 게 또 오페라를 좋아하게 되는 첩경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이 바이로이트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없고 작년에 이제 뉴욕 메트에서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뉴욕메트 공연을 제가 트레일러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지휘는 뭐 유명한 크리스티안 틸레만, 바그너의 남자입니다. 뭐 바그너의 가장 정통하다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핸델과 그레텔 때 소개를 이미 해드렸죠. 짤츠부르크 축제 예술 감독도 했고, 뭐 바이로이트 음악 감독도 했고, 그 캐논 10작품을 전부 다 지휘를 했고, 오늘 작품도 이제 캐논 10작품 중에 하나죠. 이 베를린 국립 오페라 음악 감독으로 이제 내년부터, 뭐 올해네요. 올해부터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긴 한 7, 8분 되는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 서곡은 서곡으로 독립적으로도 많이 연주되는 아주 우수한 곡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오페라 1막부터는 이제 3회에 걸쳐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